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7강 현대소설 맵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현대소설은요, 내용상 세계와의 갈등, 인간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의 문학이죠.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이 갈등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세계와의 갈등은 뭐냐면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것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세계와의 갈등은 성장소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소설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살면서 정신적 성장을 다루는 소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적 성장 소설 다룰 때 운명 간의 갈등을 두를 수 있고요. 또 성장소설 자신의 정신적 성숙을 다룬 소설이라면 운명과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라면 자신이 만약에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을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마살을 다룬 운명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혈육찾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다룬 소설, 이런 것 모두를 세계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의 갈등은 뭐예요? 개인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가치관이 다를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속물적 인간과 양심적 인간의 갈등, 보수적 인간과 개방적 인간이 다루는 갈등, 혹은 분명한 악인이 있어서 악인과 선인이 다루는 갈등, 기회주의자, 독재자, 돈의 노예는 다 부정적인 대상이고 이를 대상으로 선인이 있을 건데 그러면 기회주의자의 반대말은 또 독재자의 반대말은 돈의 노예의 반대말, 이 반대말에 속하는 것은 다 긍정적 인간형이 되겠죠. 기회에 따르지 않고 독재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고 또 저항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간을 인간 자체로 보는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들을 다 예문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밑에서요. 그 다음에 사회와의 갈등. 은 주로 우리 사회는 우리 역사를 보시면 되죠. 사회의 갈등은 일제시대, 전쟁 시대에 또 독재시대, 산업화 시대에 어떤 갈등을 다루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일제시대에는 일단 나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 인물형이 뭐겠어요?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나올겠죠. 그러면 일제에 부합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계몽하는 사람. 이 긍정적 인물이 될 거고요. 무기력한 지식인은 부정적인 인물이죠. 왜 그러면 지식인을 무기력하다고 하냐?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들은, 즉 배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계몽에 나서야 되고 독립운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하층민의 삶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다루죠. 가난한 하층민은 왜 가난한지 생각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층민의 모습을 다룬 소설,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는 일제시대라면 친일파를 말하겠고요. 만약에 산업화 시대다 그러면 도시화된 인물은 뭐야? 돈을 따르는 인물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인물은 하층민 혹은 소외된 계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라면
비판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비판할 게 없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비인간성을 불러일으켰고요. 무의미한 이념 대립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뚜렷이 없습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갈등. 왜? 전쟁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휴머니즘.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웠지만, 즉 이념 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인간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요. 인도적, 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 소설은 뭐냐면 전쟁을 끝낸 후 나오는 소설들은 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겠죠. 향수. 그 다음에 직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물, 가족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물 유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독재 시대로 넘어가 봐요. 독재 시대에는 군부 독재자를 뭐 하겠어요? 비판하겠죠. 그 다음에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람을 옹호하겠죠. 저항하지 못하고 자조하는 지식인을 뭐 할 거예요? 비판할 거예요. 자조는 뭐라고요?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는 아파트 재개발 문제가 이제 소재로 나올 수 있고요.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등장인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노동자나 농민들이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의 소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형, 긍정인물형, 부정인물형, 중간인물형이 있는데, 자, 위에서 다룬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인물형이라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 민중 계몽가가 긍정적인 인물이 될 거죠. 그리고, 그럼 부정적인 인물은 뭐가 될 거예요? 친일파.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자가 비판의 대상, 부정적인 인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재사회라면 민주화에 앞장서는 투사가 긍정적인 인물이 될 거고, 비판적인 지식인이 긍정적인 인물이 될 건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은 무기력한 지식인이 부정적인 인물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재에 편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인물을 부정적인 인물로 보겠죠. 또 하나, 사회적 약자는 항상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은 다 서술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물형은 배금주의자. 배금주의자는 뭐예요? 금을 추종하는 사람, 즉 돈의 노예를 배금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독재자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고요. 기회주의자 등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 될 거고, 그럼 그 중간 계층은 뭐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소시민. 그래서 소시민이라는 뜻은 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소시민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최빈곤층은 아니에요. 최빈곤층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넉넉한 계층도 아니에요. 이런 계층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인물형도 소시민에 속해요. 공동체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이기적 인물을 또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조적 지식인은 뭐예요? 왜 자주적 지식인을 중간 계층의 인물로 보냐? 뭐예요? 이 사회가 부조리함을 알고 있어요. 부조리함.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행동은 하지 않아요. 이런 인물을 아까 우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했죠. 무기력한 지식인은 알지만 스스로를 비웃어요. 비웃기만 하고 말아요.
여기서 비웃을 때 자신을 비웃거나 혹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상황을 비웃거나 이런 인물은 한편으로는 뭐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할 수만도 없는데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긍정이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또 부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요 인물들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례의 개념어를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업을 잃고 무기력하게 있는 A씨는 무기력하대요.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지식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뭐예요? 당연히 사회와의 갈등이고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쳤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상황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인물은 죽음, 운명, 성장 이런 세계와의 갈등이 아니고 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가치관의 갈등도 아니고 악인과의 갈등도 아닌 사회와의 갈등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과 맺어주기로 하지만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족보 관계가 얽힌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옥화가 최장수의 딸 개연과 연결시켜주려 했는데 뭐야? 알고 보니 개연이가 이 성기의 이모였어. 그건 뭐예요? 어떤 갈등이 나타난 거죠? 세계와의 갈등 중에 운명의 갈등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운명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가족관계라는 운명, 둘째는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운명이 될 거예요. 사회 인물 간의 갈등 아니죠. 자, 얘는 소설 뭐냐면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운명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다룬 것은 만세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무기력한 지식인은요, 일제강점기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뭔가 행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행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잘 하지 못하는 이 주저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룬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는 뭐예요? 일제강점기를 말해요. 일제강점기에 주로 일본인이었고, 자,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들이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정적인 대상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껍빛단니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데 그의 고객은 주로 일본인이었어. 돈이 없으면 조선인 안 받아.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인간이죠.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들이어야만 했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후에 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기회주의자죠. 그는 사상범이었던 자를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 후에 갈등을 겪는다. 여기서 사상범은 뭐겠어요? 2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북한 사람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을 치료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와 전쟁 후를 말하는데 여기서 초점은 사회와의 갈등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껍빛단리라는 것은 껍빛단이 러시아 말로
캡틴이란 뜻이고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껍빛담니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 토지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뭐요? 일제강점기 때 경제적 수탈을 위해 설치한 일본인이 설치한 기구죠. 그리고 1인의 수중으로 옮겨 놓는다. 당연히 이 동척이란 말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서울에도 전차가 생기고 2층 건물이 생기는 것을 보고 놀라며 시대가 변화하겠다는 것을 알았다. 2층 건물이 생겼어요. 산업화되었네요. 근데 전차가 처음 생긴 건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반장이 모든 반의 아이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전학생 한병태는 반항심을 느꼈지만 결국 그에 순종하게 된다. 뭐에 대해 다룬 거예요? 권력은 뭐예요? 독재와 연결되죠. 독재.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은 우리 독재 권력을 5학년 교실에 투영해서 이 독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독재에 영합하는 무리들을 비판해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누구의? 엄석대죠. 이 반안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이것을 모른 척하고요. 반 아이들은 엄석대에 기생하여서 그가 주는 이제 달콤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어느 날 전학온 한병태가 이 사태를 보고 뭔가 이제 행동을 하려 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지식인 엄석대가 그를 잘 조련하여서 역시 한병태도 이 엄석대 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던 지금 학년이 바뀌어서 6학년이 되죠. 그런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걸 함구하지 않고 엄석대를 엄하게 꾸짖고 반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원래는 늘 엄석대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석대가 교실을 떠나죠. 그리고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래 현재 시점은 뭐냐면 이 한병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지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엄석대를 발견하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좌우 이념 대립의 허상을 비판하며 중립국을 택하던 이명주는 바람직한 세계는 현실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자살한다. 이념 대립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겠어요? 전쟁이죠. 최인훈의 광장이란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광장은 분단 상황과 4.19 혁명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명주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자주 끌려가서 밤새 치조를 당해요. 이런 삶에 지친 그는 북으로 전향합니다. 즉 남한을 탈출해서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버지 역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요. 자, 이 주인공이 남한을 탈출하여 월북한 이유는 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이 개인의 자유는 있을지언정 안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하나요? 계속 경찰서로 끌어들이면서 부르면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갔지만 북한은 개인의 자유가 없죠. 뭘 중시해요? 이념을 중시해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명주는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북한군으로 참전하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소용소에 있었던 이 명준이 남한과 북한군 모두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설득하죠. 남한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북한은 영웅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명주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한, 북한 모두 선택하지 못하고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 탔는데요. 그 배 위에서 갈매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갈매기를 보면서 이명주는 그의 애인과 뱃속에 있던 딸을 떠올리는데 애인과 딸이 전쟁 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갈매기가 애인과 딸이 되어서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이라 생각하면서 푸른 바다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밀실이라는 곳은 개인의 삶은 보장되지만 뭔가 억압이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광장은 자유를 억압하고 허황된 이념만 있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 이념 대립이 없는 중간 단계가 푸른 바다로 인식해요. 이명주는. 그래서 이념 간의 갈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소설 광장입니다. 다음 8번 볼게요. 도요새가 죽고 환경이 파괴되는 가운데도 인간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화 나왔어요.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산업화되는 가운데 도요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인물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물형의 대립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타락한 삶을 비판하고요.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가난한 난쟁이 가족이었던 우리는 무어가 판자촌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른다 라고 했어요. 뭘 다뤄요? 산업화 과정이죠.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인데요. 산업화 시대에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판자촌에 살고 있는 가족이죠. 근데 이 가족은 난장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난장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난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많아요. 아까 이 소설 광장에서 밀실이 남한, 그 다음에 광장이 북한, 푸른 바다가 밀실과 광장이 조화된, 즉 자유도,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고 이념이 갈등이 없고 통제와 자유가 적절히 조화된 푸른 바다를 이상향으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난수공에 나오는 판자촌에 살고 있는 이 난장이는 신체적 불구도 되지만 사실은 이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난장이 가족 중에서 난장이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 난장이 가족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입주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찰권을 딴 사람에게 팔고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하는데, 난쟁이는 이상적인 허무맹랑한 꿈을 꾸다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구조적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적 모순은 뭐냐? 자, 사회는 산업화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는 이런 소외계층의 편에 서지 않고 가진 자의 편에 섰어요. 그 덕분으로 산업화는 빨리 이룰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희생당한 소외계층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 권력층들을 비판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1, 2, 3부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이 난쟁이의 자식들이 3명이에요. 영호, 영수, 영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동일한 사건과 시점을 달리하는데 전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영호는, 영수는, 영희는 어떻게 인지하고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소설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광장도 서술적인 면에서 좀 독특해요. 자,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교차됩니다. 이런 소설이 좀 어려워요. 현재 지금 서술되고 있는 사건이 현재 일인지 과거 일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 소설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흐를 때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우리는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서술자의 의식이 따라가는 대로 내용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두서가 없습니다. 즉 뭐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어요. 인과관계 없고 개연성, 필연성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반찬이 맛있네. 갑자기 어제 하던 숙제는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걸, 머릿속에 있는 걸 인과관계 없이 마구 쏟아내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대표적인 소설이 광장이고요.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도 그렇고요. 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그 소설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어서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도 좀 어려워요. 왜?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에요. 왜냐면 이 소설가 구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과거의 경험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소설을 잘 공부해야 될 건데 우리 이거 문학 개념은 끝난 다음에 이러한 소설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과 고전 소설 중에서 등장인물이 매우 많고 사건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또 인물 관계가 많은 것 위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9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0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